자, 이제 4강 들어갈 차례죠. 4강입니다. 자, 조금 6강으로 이제 마무리하기는 어려워요. 개론이. 그렇지만 저를 믿으시고요. 핵심적인 것만 다룰 테니까 보세요. 분양가 규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상한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장 가격이 자, 시장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평당.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당연히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규제는요. 그 규제를 내려서 800만 원을 받아라. 그러면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고 소양을 또 늘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지고요. 자,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중고주택 가격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차이만큼 아파트 투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 가소비가 나타나면서 도중에 주택난이 더 심화를 또 초래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공급업체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신축 공급이 감소됩니다. 질적 수준도 저하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기착과 전가라는 자체. 자, 우리가 조세라는 자체가 우리 학교에서 나온다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나옵니다. 가볍게만 볼게요. 전가와 기착에 대한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세금은 이제 건물주한테 내라고 하죠. 자, 건물주가 이제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재산세를 부과시키면은 옛말에 그 말 있어요. 입는 놈이 더하다고. 임차인한테 넘겨버려요. 이렇게 넘기는 것을 임차인한테 넘기를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지 않고요. 부과는 과세 권자가 하는 거죠. 정부가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우리가 얘가 공급자면은 얘가 수요자다. 자, 얘가 생산자라면 얘는 소비자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죠. 가격 오르고요. 만약에 칠판주기가 임대료다 1000원을 받았는데 1060원으로 이제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키게 되면 1060원을 올려버려요. 그럼 가격이 오르니까 임차인의 수요를 줄이죠. 그 다음에 100원에서 60원을 임차인이 부담했으면 40원을 공급자가 부담하니까 공급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주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조금 이번에 좀 오타나는데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있는 사람한테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자원 배분의 기능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주택에 대한 조세 특혜를 줘서 우리가 서민들은 주택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주거공간도 배분이 되고 뭐 집가 안정이라든지 주택 문제 해결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조세의 전가라는 것은 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시키면 누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느냐가 이제 기착이고 납세 의무자에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 부담이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세 부과 효과는 밑에 가시면은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죠. 재산세 전가와 기착. 그래서 인상된 임대료만큼 임차인이 재산세 일부가 전가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탄력 쪽에 따라 다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은 대체재가 많아요. 그죠? 선택의 폭이. 그래서 선진국은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유리하다. 그래서 수요자가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으니까. 갑돌이한테 조금만 임대인이 재산세를 전가시켜도 얘는 나간다 그러죠. 나간다 해서 잡죠. 그래서 얘는 너 조세 부담을 작게 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근데 후진국은 대체재가 적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자, 우리가 수요가 비타르적입니다. 대체재가 거니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죠. 나간다니까 나가라 그러죠. 주택이 없어. 다시 들어가서 어머, 저는 임대인님 재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과시켜주세요.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하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자 부담이 적고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유리하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니까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 부담이 작아진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해요. 그러면 공급자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자 부담이 커지죠.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불리합니다. 공급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자 부담이 작아진다. 완전은 완전만 붙이면 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자가 전부 부담. 자,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고요. 불리하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이 유리하니까 수요자 전액 부담이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해서 공급자가 불리하니까 완전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4강은 투자론을 거의 다 제가 강의를 할게요. 왜냐? 투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파트가 문제가 6에서 7문제가 뚝게 생각해요.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투입인데요. 자, 의의는 뭐냐? 자, 내가 투자했다는 금액은 확실한데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그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본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본다면 자본이득이라는 게 소득이득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이건 좀 볼게요. 내가 투자를 한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죠. 그럼 내가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해서 운영에 대한 소득이득, 인컴 게인스,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토지라는 자체는 오래 가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세요, 나중에. 그래서 지가 상승에 대한 이득과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도 향유할 수 있고요. 지렛대 효과가 이제 계산 문제가 간단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금전대를 이용해서 내가 더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낮은 세율과 그 다음에 세액 공제도 해주고,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실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은 구매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유의 긍지와 인적 통제, 사업 이율을 또 획득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업할 때 사업 위험 부담이라는 건 이제 사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고, 금융 위험, 자금을 융통해서 하는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개사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죠. 행정적 통제와 법률의 복잡성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가 이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지렛대 효과를 제가 세부적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체크를 해준다면, 자, 지렛대 효과가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지렛대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는 이제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큰 짐을 지려면 나 혼자 드는 것보다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밌게 지분은 지 거죠. 지 거. 타인 자본은 부채라고 하는데 저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당은 접은 거죠. 그래서 자, 차입 비율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지고 수익률은 높아져요. 그 위험이 무조건 증가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자체가 차입금을 사용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 비율이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위험은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의 레버리지 효과가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위험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지렛대 효과,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도, 내가 만약에 전세 자금을 받았어, 타인 자금. 그래서 주택이 2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요. 그 레버리지 효과 사용해서 지분 수익률 변화분인데 정부 종합적 중립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타인 돈을 빌렸을 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종합 수익률은 내 돈만 투자했을 때요. 내 돈만 투자했을 때. 그래서 그냥 쉽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를 번다. 근데 이자는 저당 수익률이 이자거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가 요새 낮잖아. 그럼 2%밖에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승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자가 뭐 15%가 됐다. 그러면 빌리면 큰일 나. 마이너스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똑같다고 한다면 내가 10%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자도 10%야. 그럼 이거는 지렛대 효과가 제로가 돼서 아예 자기 자본 수익률도 1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이것도 훌륭합니다. 이렇게도.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 가시면은 지렛대 효과는 이 정도 보시면은 뭐 거의 훌륭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에요. 제2절. 또 위험과 수익을 보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위험의 유형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의 유형은 보셔야 돼요. 어떤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갈 거냐. 그래서 앞자만 따서 오지선다다 보니까 사금 법인류가 나옵니다. 사금 법인류. 자, 사업은 사업상이에요. 사업 자체에서 오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안 생겨. 망해. 그럼 사업 자체에서 오는 수익성과 관련돼서 자, 시장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이 되겠죠. 내가 공급을 했는데 수요자가 많을 줄 알고 공급했더니 공실이 더 많아. 그러면 나는 수익이 강해지겠지.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운영은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위치적은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가 건물을 줬는데 터미널 이사 갔어. 나도 못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쪽은 지렛대 효과 아까 기억나시죠? 금융 쪽은 자금의 융통이야.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도 커진다는 거야. 법적은 뭐예요? 법적은 정책이 바뀌는 거야. 정책이 변화. 갑자기 규제를 내 나한테 열받아 죽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법적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자, 인플레는 아까 봤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 발생하면 구매력이 또 하락될 위험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세부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유동하기 힘들죠. 낮은 현금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자, 사업장을 찾기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다. 사업상이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은 좀 빨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게 있죠. 자, 이 위험의 피용은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위험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을 얻고요. 중립형은 위험에 관계없어. 수익률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위험선은 위험을 선호하는 인간적 행동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큰 위험을 또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의 관리 방법도 그냥 천천히. 자, 위험의 전가는 내가 하청 계약이나 리스 계약을 해. 나중에 그 보험회사나 이런 계약회사한테 위험을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임대를 올리게 되면 전가시킬 수 있고, 위험의 부유는 위험에 따른 장래 손실을 내가 부담해. 내가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자는 거야. 자, 위험의 회피는 손실 가능성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떨까? 무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 위험 통제는 손실 발생 횟수를 줄여. 규모를. 그래서 포트폴리오로서 위험의 통제로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민감도 분석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위험의 회피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 정부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죠. 자, 보수적은 수익을 가장 낮게 잡습니다. 낮게 잡아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그래서 불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어때요? 할인율을 크게 합니다. 할인율이 이제 높아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민감도는 위험에 대한 요소를 투입시켜요. 그래서 산출 결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을 봤을 때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민감도가 크면 그 수익에 대한 변동이 커집니다. 순현재 가치라는 NPV가 이 순현재 가치가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그래서 다른 투자 안에 상대적 위험을 또 측정하는 위험의 통제에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자, 위험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위험은 나중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위험해요. 그래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면 기대치가 수익입니다. 수익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을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또 변이계수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당 위험도 상대적 표준 편차가 기대 수익률
100%당 부담하는 위험인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만약에 수익률이 같아. 그러면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는 것은 위험이거든요. 그럼 얘는 크면 안 좋아. 얘가 5%다, 얘가 7%다. 그럼 얘를 선택해. A가 B를 지배한다고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수익도 커. 그럼 얘가 위험하다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인 변이계수라는 게 나와요. 변이계수가. 변이계수는 위험이니까 낮아야 되고, 위험을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기대수익률당 위험이니까 밑에가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고, 기대수익률이 내려가고, 표준편차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자체가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그것만 잡으세요. 그것만.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투하된 자본에 대한 순수익에 대한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비용 대 순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또 계산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좀 어려운데 내가 A 대안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한 전이 아니라 투자 후가 아니라 전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0%를 얻었어.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예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투하 자본이 1억이고요. 투하 자본이 이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예상 순수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천이라고 한다면 20%의 수익이 났어. 근데 얘는 내부적인 거야. 내가 투자하려는 거. 그지? 그런데 외부가 있어. 외부는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최소한 보장돼야 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저 야매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럼 얘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커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외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20%가 자 10%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 후에요. 실현, 현실. 1년 후가 돼봐야 알아. 그러면 지금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 나온다는 것은 투자 판단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암기하는 방식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저랑 누가 모의고사 많이 나오는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내기는 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랑 내기하자.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사전적 투자로부터 기대는 예상 지출로 되는 계산되는 수익률이고, 자, 실현은 어떻게 돼요? 실현은 실제, 현실이라는 거죠. 역사적, 사후적이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후다. 현실이 달성되고, 요구 수익률은 뭐가 나왔었냐면, 요번 문제에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죠.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고,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관계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투자합니다. 자금 투자하지 않죠.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1억이라는 자체가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예요. 요게 객관적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어머, 저거 사면 돈 돼. 주관적으로 봤을 때 3억이다. 투자를 하거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 자, 투시라고 암기하세요. 투시. 자, 우리가 어떤 걸 투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투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 자,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이 투자 가치라는 것은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의 구성이, 자, 은행이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 자, 시간에 대한 대가죠. 여기다가 우리가 위험할 종류를 더해요. 위험할 종류를 더해서 위험의 대가를 더하죠.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플레, 피셔가 이제 예상된 인플레까지 더하라 그랬거든. 그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버려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국채 수익률이나 은행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투자 안에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불확실성의 투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게 커져요. 그래서 상세 관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입니다. 위험 부담이나 요구 수익률이 증대된다는 것도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위험 할증률은 이 시장에 증대되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 위험이 위험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 조정률이 바로 지금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조정률이죠. 그래서 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체도 예상이 된다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쇼 효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험과 가치의 균형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투자 가치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요.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환인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수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관계 변화가 없는 시장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또 요구하겠죠. 그럼 가치와 위험은 또 반비례 관계다.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자, 수익의 측정은 이제 우리가 이 순영업수익 기대치로 측정한 기대수익을 측정할 때는 항상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재밌는 얘기인데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라는 자체는 자,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간다면 자, 주식을 봤을 때 갑이 10억 갖고 있어요. 그러면 A, B, C에 나눠서 투자해야 돼요. 나눠서.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분산 투자로서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됩니다. 자,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하면 좋죠. 그래서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실 때 100만원짜리 수표를 한 장으로 짱방으로 놓으면은 자, 우리가 이 도둑놈들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1시에 출근하면 우리가 낮에 3시에 퇴근하죠.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10만원짜리로 10장 나누거나 100만원짜리 나누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훔쳐가는 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약속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상관계수까지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갈게요. 비체계적. 요것만 좀 잡으세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총위험은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시장 상황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죠. 이걸 체계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 주식회사 할인이라는 것은 두루독감이 터져도 닭이 요 주식만 떨어지지 돼지고기 소고기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얘는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오시냐?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체계적 그물이죠. 그럼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합니다. 근데 얘는 그물이 듬성듬성 돼 있어요. 비체계적이죠.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비계를 제거시켜요. 체계는 못 지켰습니다. 비계 제거. 그래서 저도 많이 살이 쪘지만 여기 살을 만져보세요. 비계가 쌓였죠.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불필요하다는 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통계학적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을 줍니다. 넘겨보시면은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분산 투자에도 제거되지 않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상관계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3절에 가시면 제3절에도 화폐의 시장가치가 있습니다. 화폐의 시장가치.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도, 시간적 가치도 제가 기본 강의 때 가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왜 연금이라는 거와 일시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 적어 드릴게요. 그냥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지문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에 그냥 지금 1원이다. 그럼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매년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N년 후에 받겠대요. 나 미래에 받고 싶다. N년 후에. 그럼 요거는 내과계수를 이용합니다. 그때는 내과계수가 곱해지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N년 후에 받는 게 아니라 현재 한원에서 할인해서 받겠다라는 것은 땡겨서 받잖아요. 그럼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현가계수.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는 1원을 동그라미, 1원이 일시불이고요. 이자의 R로 적음했을 때 N년 후가 내가입니다.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찾게 되는 금액이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에요. 연금을 이자를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라는 게 나왔으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죠. 감채금계수는 적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한 액수를 구할 때. 근데 밑에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거든요. 저당상수는 빌렸을 때, 원리금 상환 방식 때 1원을 빌려서 융자를 받아서 갚아나가니까 현재 가치죠. 자, 현재 가치의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현가고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인 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죠. 자, 이거를 연금의 할인율로 R%를 20을 한원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더라도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그 정도만 갖추시고 너무 욕심이 내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대신 저는 오른쪽에 현금 수지의 측정은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밀어드립니다.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사전은 강하게 갈게요. 거의 100%입니다. 100%. 100%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강사들이. 근데 저는 씁니다. 왜?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제4절 이거는 가져갑시다. 제4절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가져가십사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임대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20억이 있다. 총 투자입니다. 총 투자액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을 내 돈을 갖다 지분 투자액이 되고, 자, 타인한테 빌렸다. 그럼 저당 투자액이 되거든요. 10억은 저당 투자액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가 취득을 했어. 그러면 임대사업을 한단 말이야. 영업이라는 건 운영의 현금 수지예요. 그래서 내가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한다. 소득이득을 인컴 게인, 처분이득을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집에 와서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내가 임대료를 많이 벌려면 계산을 해야지. 현금 수지라는 건 현금 흐름, 돈이 뜨고 나간 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본다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현금 수지를 이제 측정하는데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25칸이야. 임대 단위수가 25칸을 하나 채우는데 100원이 이제 임대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원에다가 25칸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무조건 떠요. 요거 운영, 영업수지 아주 중요합니다. 영업수지의 계산, 영업. 그럼 영업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의 측정, 영업 현금 흐름에 나왔었어요.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요.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이 가공기입니다. 가공기. 그래서 가공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그걸 유용순이 이제 대표회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대박을 쳤어. 그랬더니 탈세한다고 소문이 도니까 정부가 부세를 해요. 다시 얘가 영세해졌지. 이렇게.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 조득이라고 얘기하죠.
총인데 일본에서는 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속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실이 될 수 있죠. 공실이 될 수 있고, 및, 그 다음에 이제 불량부채라는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책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료 회수 불능액이에요. 기타 소득이라는 건 영업의 소득.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게 유효거든요. 유효 소득, 총소득이 이제 우리가 조총이라고 이제 암기하시고요. 영업 경비가 나가요. 영업 경비. 순소득이 됩니다.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이라고 이제 꼭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죠.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현금 흐름이라고도 나오고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돼. 영업소득세를. 그 다음에 이제 세후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계하세요. 자, 조순전후. 조순전후는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에 대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조순은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이죠. 서울시장 했던 분.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넘겨보시면은 제 그 5절에 그 이번에 어림세법에 조순전후에 대한 그 조소득 순수,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순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기 때문에 총투자로 갑니다. 그럼 조소득 순수서부터 이제 우리가 위에는 조순까지 총투자고 저는 지분투자가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지분투자로 간다는 거. 빼는 것은 비비세요.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비비세. 비비면 빠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지분복귀액은 매각에 대한 건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 가격을 뭐 20억에 투자해서 25억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25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지분이 취득이 아니라 처분 때 들어오잖아요. 매각 현금흐름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매도 가격이 만약에 20억으로 팔았다. 매도 경비가 나가고 순매도액이 나면 미상한 저당 잔금이 있어. 아직 돈을 갚지 않은. 세전인 지분 복귀가 되고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야. 이렇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 된다. 영업소득세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소득세도 그냥 우리가 순영업소득, 순대이감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순소득은 아까 했었고요. 대체충당금은 과세 대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체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어컨이라는 걸 교체하니까 영업경비 뺐지만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요. 감가와 이자는 빼줘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순대이감이라는 것만 암기해 두시고 영업소득세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넘겨볼게요.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5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어림세법을 좀 보겠습니다. 제5절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어림세법으로 가볼게요. 자, 어림세법이 좀 전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승수법이라는 자체가 조순전후를 아까 암기하시라 그랬죠. 조순전후. 그래서 조소득 승수,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 승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순소득 승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자본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회수 기간은 짧아야 되거든요. 짧을수록 좋아. 승수는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을수록 역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자, 얘 네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조소득 승수는 자, 위 조선까지는 아까 총투자죠. 총투자고 위에는 얘는 지분투자다. 그러면서 물어본 걸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 수익률법은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이제 이 종합자본환율 이 역수가 이제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역수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종합자본환율이라는 것은 자, 얘와 역수가 관계니까 당연히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세전과 역세요. 지분 배당률은. 이 완기기법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분, 세전 현금 수익이 올라가고 지분 투자 나누겠죠. 자, 세후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세후 수익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세후 현금 수익이 올라가고 지분 투자 내려온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우리가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요거 5강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 가시죠.